제목을 종이에 나노 융합 기술의 옷을 입히자라고 지었는데 그 옷이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옷이란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가 옷 같은 거 사주시잖아요. 입어본 옷이 있고 또 새롭게 입고 싶은 옷이 있고 또 올해는 유행이 이렇대 하면서 이런 옷이 입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텐데 종이도 그런 유행 따라 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유행과 입어본 옷 그리고 입고 싶은 옷 등을 표현하고 싶어서 몇 가지 사진을 인터넷에서 살펴봤는데 헌옷도 처음에는 그 당시 좋은 역할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 그것을 입었던 기쁨보다는 현재 유행을 따라서 새로운 옷, 더 좋은 옷을 눈과 마음이 쫓아가게 되는데 종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나노 융합 기술이란 옷을 입히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노라는 단위가 어떤 정도의 크기를 의미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좀 찾아봤어요. 1m는 아시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키가 1m 한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어, 10으로 나눌 수는 있죠. 그쵸? 10으로 나눈 그 중에 하나의 길이를 다시 또 10으로 나누고 또 10으로 나누고 10으로 나누는 걸 9번 했을 때의 크기가 어, 1 나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 얘기 가지고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1m는 사람의 키와 관련된 크기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에 10분의 1 하면은 사과 또 10분의 1 하면은 점점 들어지면서 나노 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머리카락의 직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자연 시간에 배우는 지금도 자연이라 그러나요? 그, 그 식물의 세포 크기 정도가 될 수 있고 좀 더 작아지면은 박테리아 크기 수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합성품들 중에 이렇게 마이크로에서 나노 영역의 크기의 물질들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유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 액체에는 물 속에 이러한 작은 뭐 100에서 1000 나노미터 크기의 합성 입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접착성을 가지고 있고 열을 쪼이면 녹았다가 열을 제거가 나면은 그 상태로 눌러붙어서 접착력을 발휘하는 물질이 되겠어요. 그리고 밀가루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밀가루도 물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무기안료라고 해서 돌가루를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만든 것인데 그 표면 형상이 이렇게 길쭉한 형상도 있고 어, 테니스공처럼 둥그런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쟁반처럼 넓적한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돌가루들이 있는데 그런 돌가루들이 어, 종이 표면에 발라졌을 때 그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종이는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의 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나무가 이렇게 지지될 수 있는 거는 안에 접착 성분이 있는데요. 그 접착 성분을 기계적인 힘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힘에 의해서 제거하고 나면은 셀룰로스라는 섬유질 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 섬유질 성분들을 모아서 망에 걸러서 건조시키면 종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종이가 되는데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표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표면에 이런 접착 성분과 돌가루를 잘 혼합해서 발라주면 표면이 메꿔져서 매끄러운 표면이 될 수 있고 연필로 필기했을 때
글씨가 잘 써지기도 하고 인쇄했을 때 인쇄물이 깨끗하게 좋은 화상을 얻을 수 있게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종이는 이미 나노 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표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또 유행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가진 종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금은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에서 그런 종이로 되어 있는 책 말고 그 이북이라고 해서 노트패드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 시대로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종이의 수요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전자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 이북 같은 것들이 생겨남으로써 종이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느 한 기간 동안에는 종이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한 적이 있었지만 아직 종이가 없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그 시각적인 정보 기록 장치가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도 종이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쉽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많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란 표현 쓰나요? 가격 대비 그 얻을 수 있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이에 나노 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달력 용지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어떤 종이의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적용되어 왔었는데 앞으로 어떤 곳에 적용될 수 있고 왜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쉽게 여러분들과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JD 산업의 현황과 전망, 새로운 유행을 따르는 게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이에 나노융합 기술을 옷을 입히는 방법으로서 표면에 페이퍼 코팅이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종이 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도공 기술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유행으로서 기능성 코팅이라는 도공 방법이 요구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재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재산업을 이행하려면 우리는 종이란 단어는 잘 알고 있는데 종이란 표현 말고도 사용되는 용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단어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종이는 펄프라는 게 있고 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판지라는 게 있어요. 펄프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무는 산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 어떤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그 큰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기계적인 힘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힘에 의해서 지지하고 있는 구성 성분 중 바인드 성분을 제거하고 나면 섬유질 성분이 나오는데 그 섬유질 성분을 모아서 일정한 두께의 물질을 만든 게 펄프라고 합니다. 펄프는 기계적인 힘만 사용했을 때는 바인더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색을 띄어서 갈색의 펄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되는 공책이나 아니면 교과서 용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흰색이 요구되기 때문에 완전히 바인더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약품 처리를 해서 완전히 바인더 성분이 제거될 수 있게 해서 흰색의 펄프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펄프는 주로 캐나다나 미국 같은 산림이 울창한 곳에서 주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곳에서 펄프를 수입해다가 물에 풀어서 일정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종이를 만들게 되는데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화학 펄프로 만들고 신문용지나 크라프트지는 기계 펄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문용지는 요즘 신문 잘 보기 힘든데 신문용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크라프트 C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드시잖아요. 밥을 보면은 비닐 포대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종이로 만든 포대에 넣어서 판매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종이가 질기고 웬만해서는 뚫어지지도 않고요. 그거는 섬유가 상당히 긴 침엽수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어, 기계적인 힘과 화학적 힘을 반반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섬유를 이용해서 섬유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종이라고 해서 크라프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지는 백판지와 골판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요새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 많이 구입하시죠? 그때 종이 상자에 넣어서 물건이 배달되는데 그 종이가 상자가 골판지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위에 종이가 한 장 있고 아래 종이가 한 장 있고 그 사이에 고리진 종이가 들어가서 세 겹으로 이루어지는데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두 개, 세 개 반복됨으로써 훨씬 더 강한 구조를 띠게 되어 있고요. 백판지 같은 경우는 그냥 누런색의 상자의 경우는 그냥 물건만 받아 쓰는데 실용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화장품 같은 거 어머니들 사실 때 보면 화장품 상자는 아주 그 번쩍번쩍거리면서 색깔도 아주 이쁘잖아요. 그거는 표면에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폴리머 성분을 코팅해서 광택을 준 그런 제품인데 그냥 그 택배 상자처럼 거칠은 표면 위에 바로 그런 2차 가공 처리를 하게 되면 예쁘게 포장이 안 돼요. 그래서 표면을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안료하고 바인더 성분을 잘 섞어서 표면에 도공을 처리를 해준 그런 판지를 백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이 흰색을 띠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사용지 사게 되면은 복사용지 어떤 상자가 있는데 상자는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누런색이 아니라 그 경우도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도공액을 도포해서 만든 종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눴는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수요 특성에 따라서 인쇄용지, 산업용지, 위생용지, 특수용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인쇄용지는 거기에 종이 표면에 활자나 정보를 기록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종이가 되겠는데 신문용지나 인쇄용지가 이러한 범위에 속하겠고요. 산업용지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백판지, 골판지, 크라프트지와 같이 여러 가지 산업적인 목적에서 사용되는 종이가 되겠습니다. 위생용지로는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 그리고 티슈, 그다음에 요즘 공공 장소에 가면 화장실에서 바람에서 손을 딱 말려주기도 하지만 티슈 타올이 있잖아요. 티슈 타올도 이런 위생용지에 사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사용되는 생리도도 이러한 위생용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기저귀,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사용하는 기저귀까지 이런 위생용지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용지로는 박엽지라는 종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요새 전자사전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냥 책으로 되어 있는 사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서 보겠지만 그 종이는 많은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페이지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꺼워지는 걸 많이 막기 위해서 아주 얇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강도는 높고 얇지만 앞에 인쇄된 활자가 뒷면에선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특수지의 범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품용지는 여러 가지 음식물을 담을 수 있도록 종이는 물에 젖으면 풀어져 버리는데 표면에 수분에 대한 강도를 가질 수 있게 처리해서 식품용으로 식품용 그릇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용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마킹 처리해가지고 점수 내는 그런 용지들이 이러한 특수한 용지들에 해당되겠습니다. 제지산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유행을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종이의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거대한 장치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설비들을 구성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공장 하나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자본 집약정 장치 산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종이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노트나 공책 그리고 이런 용도의 종이도 있지만 전자 제품 같은 경우 생산할 때 사이에 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간지로 사용되는 종이가 있고, 건축물 같은 거 운송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에 보호재로서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건축한데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 측면에서 벽지를 발라주는데 콘크리트하고 벽지하고 잘 안 붙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잘 붙을 수 있게 간지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이나 화학 같은 곳에 그리고 식품 위생 용도로서 종이가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몇 번째 있나요? 어딘지 금방 눈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그 세계 20개국의 1인당 종이 소비량인데 보시면은 다 선진국이에요. 벨기에, 그 다음에 독일, 미국, 일본, 핀란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 있네 10번째. 그 위에 20위까지 보셔도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종이의 소비량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잘 살수록 문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종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전자제품이 개발됨으로써 종이가 하고 있던 역할을 다른 것들이 하게 되면서 종이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기존의 종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던 종이 제조업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지 산업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게 종이 생산이 이제는 파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많은 곤란한 상황에 접해지고 있습니다.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북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 매체 그리고 과거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는 종이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았어요. 대통령 선거 치를 때도 지금은 종이를 그다지 많이 사용 안 하는데 당시에는 후보자가 1번에서 10번까지 그리고 각 후보자마다 엄청난 두께의 자신의 그 선거 홍보물들을 각 집집마다 나눠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이가 사용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종이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사고가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종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간소하게 선거를 치르고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종이 생산업자들은 그런 수요를 맞춰서 단시간에 더 많은 종이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 종이의 생산량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장들도 또 많이 짓게 됐고요. 공급이 많은데 수요는 점점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제지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종이를 사용하는 분야가 많이 줄고 있어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종이는 이제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없는 그런 세계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기업들을 살펴보면 위기를 맞아 도태된 기업이 있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도약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MP3 같은 걸 쓰고 있는 디지털 세대지만 그보다 좀 더 앞선 세대들은 아날로그 세대라고 해서 카세트 레코드 플레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걸 이용해서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음악을 같은 걸 듣곤 했어요.
그런 걸 만들던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인데 당시만 해도 일본은 그런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전 세계 전사 시장을 석권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그런 어떤 세계 1위 자리를 우리나라의 기업인 삼성에게 뺏기고 일본의 유명한 소니라든가 파나소닉, 히다치 이런 회사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사실은 그 어떤 위세를 거의 잃어버리고 마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몰토로라라는 회사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로서 아주 유명한 회사였는데 무전기라든가 지금은 한국의 삼성, LG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어, 아이폰이 있죠. 그래서 그 단순히 통화만 가능한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의 핸드폰으로 바뀌면서 이 회사 역시 도태된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들도 있어요. 스와치라고 하는 스위스의 여러 시계 메이커들은 198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일본하고 대만과 같은 홍콩 기업들이 전자시계를 개발함으로써 시계를 아주 싼 값에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하자 고급 시계만 이렇게 만들던 스위스의 회사들은 스위스의 시계 제조 메이커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았었는데 그들이 시계 자체에 시간을 볼 수 있는 기능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액세서리로서 그리고 자신을 여러 가지 홍보하고 어떤 가치 있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서 시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고요. 어도비라는 회사들도 그러한 형태로 자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1위 기업 자리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것은 제지 회사들 역시 현재의 위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유행에 맞춰서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종이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현재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입었던 옷, 새로운 유행에 따라서 새로 입고 싶은 옷 어떤 그런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나노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국내 종이 생산량의 변화를 보면 위생용지 부분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이북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용지라든가 여러 가지 소설책 이런 것들의 소비량은 줄고 있어서 종이의 생산량은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판지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제품도 구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판지를 만들어서 만드는 이제 상자 같은 경우는 소비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생산량이 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신문용지 같은 경우는 신문은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줄고 있고 포장용지의 경우도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생용지나 골판지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지만 인쇄용지, 신문용지나 백판지 같은 경우는 수요에 비해서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런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소비의 변화는 그 나라의 어느 국가의 발전과도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소비량과 수요가 늘고 있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럽이나 아까 말씀드린 미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티슈라든가 종이로 만든 타올, 그 다음에 포장재, 그 다음에 원료로 말씀드렸던 펄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특수지는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인쇄용지나 아니면 신문용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쇠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극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남미,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은 새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나라들이 존재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이라든가 북미의 경우는 반대의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시아의 지역에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특수지 시장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지종별로 어떤 수요량이 증가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망이 밝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잠시 얘기를 끊고요.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처음 접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용어들도 있고 그리고 관심 분야가 아니다 보면은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인류의 문화를 종이 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YTN 사이언스에서 한번 보도한 자료가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되는 자료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들도 그리고 단어, 용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쉽고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끄러운 생활 도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종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천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진화해온 종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종이의 생산 공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종이. 크기도 두께도 쓰임새도 다양한 종이는 각종 서적과 인쇄용지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이 생산량은 세계 8위. 국민 1인당 종이 소비량은 연간 150kg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종이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종이의 공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울산의 한 공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쏟아지는 이것은 종이의 원료인 목재칩인데요. 종이 제조에 적합한 나무인 화렵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림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종이의 원료인 나무는 조림을 통한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림이란 쉽게 말해 숲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5년에서 7년 주기로 솎아내는 작업을 통해 무량나무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때 솎아내는 나무들로 종이를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계 산림관리협의회의 인증을 통과한 목재와 펄프만이 종이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재칩은 펄프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고온, 고압으로 8시간 정도 삶아 섬유소와 유기물을 분리해 펄프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을 흑액이라고 하는데요. 흑액이 연소하면 전력과 스팀이 생성되어 펄프 공정과 제지 공정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펄프란 무엇일까요?
펄프는 상당히 좀 광범위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학술적으로 보면 펄프는 모든 식물성 섬유소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종이를 만드는 주원료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펄프로 종이를 만드는 제지 공정. 종이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슬러리 펄프 제조입니다. 펄프에 물과 전분, 그리고 각종 약품을 배합해 종이 생산에 적합한 상태의 원료로 만드는데요. 배합된 원료는 코팅하기 전의 종이인 비도 공지를 만드는 초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헤르박스에서 원료를 균일하게 섞은 후 탈수를 통해 건조하는데요. 헤르박스에서 분사된 종이의 원료는 1%에서 2%뿐이기 때문에 탈수를 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수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롤과 롤 사이에 강한 압력을 주어 물기를 빼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50% 이상의 수분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수분이 완벽히 제거되어야 가공 공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스팀으로 온도를 유지해서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지 공정을 마친 비도 공지는 코터를 통해 도료를 코팅하고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인 평활도와 광택을 개선하는 가공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알료나 전분을 혼합한 약품을 비도 공지에 코팅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비도 공지는 초지 과정을 거치며 물과 쉽게 결합하는 친수성이 되기 때문에 물에 잘 견디도록 전분을 첨가합니다. 인쇄를 할 때 잉크의 색을 잘 구현하고 적절히 스며들 수 있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코팅된 종이는 다양한 컬러들이 인쇄되는 잡지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한 면당 2번씩 코팅 과정을 거친 종이는 수분이 스며들게 되는데요. 때문에 코터의 상단에서는 건조 과정도 함께 진행됩니다. 슈퍼 캘린더, 품질 향상을 위해 광택을 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데요. 슈퍼 캘린더는 다리미와 다리미판으로 옷에 구김을 펴주는 원리와 같습니다. 다리미로 힘을 많이 주거나 너무 뜨거운 열을 가하면 옷이 타버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구김이 펴지지 않죠. 섭씨 130도의 롤은 압력을 주는 다리미 역할을 하고 폭신한 폴리머 롤은 주름을 펴는 다리미판 역할을 하는데요. 코팅된 종이는 그 사이를 지나가며 적당한 온도와 압력을 통해 광택과 평활도를 유지합니다. 종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 공정. 완성된 종이는 사람 키와 비슷한 크기로 감겨 있는데요. 이러한 롤 형태의 종이를 사용하기 적당한 규격으로 자르고 포장하는 최종 완성 과정입니다. 이것은 완성된 종이의 품질을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연구소인데요. 네, 이렇게 종이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어떤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그 고객하고 약속한 품질대로 규격대로 생산되는지를 평가하는 물성 실험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이가 가지고 있는 백지 물성인 평량, 두께, 그리고 종이의 거침도를 평가하는 평활도 등을 측정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심미적인 부분, 또는 종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색상 등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가 가지고 있는 강도적인 특성을, 파괴적인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장 강도, 인열 강도, 내절 강도 등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정확한 공정을 통해 종이가 생산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장 강도, 인열 강도, 내절 강도를 테스트합니다. 인장 강도는 양쪽으로 당겼을 때 종이가 버티는 힘, 즉 찢어지지 않는 힘의 정도를 측정하는데요.
반대로 인열 강도는 얼마나 잘 찢어지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일정한 폭의 종이에 지속적인 힘을 가해 한 장의 종이가 찢어질 때까지의 힘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죠. 다음은 내접 강도. 종이를 한쪽 방향으로 접었다 펴는 것을 반복하여 끊어질 때까지의 횟수를 테스트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이의 강도가 측정됩니다. 나무에서 탄생한 자연과 가장 가까운 도구, 종이.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담아내는 종이와의 여행. 이렇게 종이가 완성됐습니다. 잘 보셨죠?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이도공이라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펄프를 이용해서 비코팅지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료와 그 다음에 바인더 성분을 잘 혼합해서 표면에 바름으로써 매끈한 표면의 물질을 종이를 만들게 되는데 비도공지를 원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표면을 가공해서 인쇄적성, 광학적 성질, 기능성을 표명하는 표면 가공 공정을 코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쇄적성은 뒤에서 설명 나올 거고요. 광학적 성질이라는 용어는 아까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강도적 성질도 있었는데 강도적 성질은 사실 여러분이 책을 한 장 한 페이지 넘길 때는 그다지 그만큼의 강도가 요구되지 않지만 인쇄 공정상에서는 인쇄 과정이 상당히 거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종이가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서 일정 수준의 힘에 견디는 그런 강도적 성질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종이의 인쇄적성과 외관 성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사기의 무기연료 그리고 바인더를 주성분을 하는 도공액을 표면에 도포함으로써 인쇄 용지를 만들게 되는데 종이의 외관적성인 동영상에서 나왔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광택, 불투명도, 평활도 그리고 인쇄적성 개선을 위해서 잉크가 잘 흡수돼야지 인쇄가 잘 화상이 얻어지기 때문에 인쇄 수리성 같은 걸 얻을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능성 측면에서는 감압 기록지, 감열 기록지, 자기 기록지 같은 것들이 도공에 의해서 제조되게 되겠습니다. 그림이 아마 좀 보기 편하실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섬유질 부분으로 만들어진 비도공지 부분이 되겠고요. 물에 풀었다가 펠트로 건져내서 물기를 제거하면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는데 표면이 상당히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표면에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 화상이 이쁘게 잘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무기연료와 바인더 성분을 이용해서 일정한 두께로 도공층을 형성시켜 주는데 이렇게 일정한 두께로 공급 구조를 갖고 있는 도공층을 형성해 주면 잉크가 떨어졌을 때 균일하게 흡수되고 표면에는 거의 유사한 형태의 농도로 잉크가 남기 때문에 화상이 같은 농도로 아주 깨끗하게 여러 가지 표현하고자 하는 화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지 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면에 여러 가지 바인더 성분이 있는 수용성 폴리머와 그 다음에 안료를 혼합해서 발라줬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네 종류가 수용성 폴리머가 안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안료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수용성 폴리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 안료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의 비교인데 이거 보시면은 안료가 없을 경우에는 섬유소 부분이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료가 들어감으로써 표면이 매끈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러한 안료들을 사용해서 표면에 발라줬을 때 표면이 훨씬 매끈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열 기록지도 열에 의해서 색을 띄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코팅층을 비도공지 표면에 코팅해 줌으로써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압 기록지라는 것은 이렇게 한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뒷면 부분에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안에 염료가 들어있는
그런 층을 입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을 가해서 글자를 쓰게 되면 표면은 펜의 색깔에 의해서 글자가 기록되고요. 그 뒤쪽은 캡슐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화학 성분이 다음 층으로 이동하면서 같이 화학 적용에 의해서 색깔을 띠는 형태로 표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층의 종이를 한 번에 필기함으로써 같은 문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용지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기록지 같은 경우는 자기기록 성분을 갖고 있는 그 코팅액을 표면에 발라줘서 예를 들어 지하철 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감압기록지하고 유사한 건데 뒤에 먹지를 대서 펜으로 글자를 앞에 쓰면 그 먹지의 압력에 의해서 뒷면에 글자가 입력된 기록되는 형태의 그런 종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코팅 방법에 의해서 제조가 되는 그런 특수한 종이가 되겠습니다. 도공지의 구조는 여기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 나오죠. 먼지면에 섬유가 드러나 있는데 그 위에 돌가루와 바인드 성분을 발라준 도공액을 코팅하면 표면이 매끈해지고요. 그 표면을 좀 더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무기한료의 입자와 공극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왜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냐면 아예 매끈하게 완전히 필름 형태로 막혀 있으면 잉크가 안으로 침투해서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극이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잉크가 떨어졌을 때 수성이라든가 잉크의 흐르는 성분은 안으로 침투하고 표면에는 안료와 그리고 색깔을 띌 수 있는 성분만 남아서 빨리 건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을 만들 때 하루에 한 장씩 만들면은 돈이 엄청 들겠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빠른 속도로 하루에 몇백 건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잉크를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질지라는 표현은 표면에 도공 처리를 하지 않은 종인데 아트지는 도공 처리를 해서 도공량 표면이 매끈한 종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잉크를 동그란 모양을 인쇄하고 싶어서 인쇄했지만 표면이 울두들두들 하다 보니까 이쪽은 잉크가 닿질 않아서 찌그러진 형태로 화상이 얻어지는 것이 되겠고 이쪽은 동그란 형태로 얻어지는 화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인쇄물을 보게 되면은 아까는 빛의 삼원색을 말씀드렸는데 색의 삼원색은 그것과 좀 틀리죠. 청색, 적색, 노란색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 색깔을 망점 형태로 적당한 설계된 대로 일정한 어떤 비율로 배열하게 되면은 우리 눈의 시각이 눈이 착각하는 효과에 의해서 중간 색깔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중간 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다양한 색깔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쁜 그림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남색이 인쇄되고 그 뒤에 적색이 인쇄되고 그 뒤에 노란색이 인쇄되고 그리고 농담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검은색이 일정한 비율로 필요한 곳에 인쇄됨으로써 어둡고 밝은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띠므로써 입체감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화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잉크가 종이 표면에 발라졌을 때 빨리 침투되고 건조돼야지 생산을 빨리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미 설명했지만 이렇게 비도공지는 표면이 거친데 그런 표면에 무기한료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판상의 클레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인데요. 그리고 바인더는 이렇게 작습니다. 이게 1마이크로미터의 크기예요. 엄청 작은 단위가 되겠죠. 눈에는 사실 이렇게 실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런 도공액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단면을 종이의 단면을 여러분 본 적은 없으시죠? 위에서는 보지만 옆에서는 봐도 아무리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거친 표면에 도공층을 입혀줌으로써 표면이 매끈한 구조가 되겠고 양쪽에 도공함으로써 거친 원지의 표면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가 되고 인쇄했을 때 화상이 매끈하게 얻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도료하고 지금 종이에 발라주는 도공액의 차이점은 페인트 도료는
무기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동액은 무기연료가 CPVC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건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임계점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극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형성합니다. 페인트는 집에 페인트 칠했을 때 안에 공극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완전히 밀폐 구조가 돼야지 빗물이 침투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콘크리트 벽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도공액은 종이 표면에 발라서 형성된 도공층이 잉크와 같은 여러 가지 인쇄 화상을 만들기 위한 성분들이 침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원리는 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기연료하고 그다음에 바인더 성분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면서 점점 안료의 비율을 늘렸을 때 50% 정도 안료가 그 이상 볼륨 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공극이 발생해서 이와 같이 공극이 얼기설기 존재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라는 내용을 실제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쇄라는 부분을 도공지에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종이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화상판을 만들고 화상판에 잉크를 옮긴 다음에 그 잉크를 종이 표면에 찍어내는 게 인쇄의 기본 원리가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방법으로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인쇄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동영상 맨 마지막에 롤에 이렇게 감겨있는 종이 보셨죠? 그 종이 롤을 그대로 옮겨다가 끝을 풀어서 반대편 어떤 롤에 감아놓은 상태에서 쭉 풀면서 되감는 그런 과정상에서 중간에 인쇄기가 인쇄 화상을 연속으로 찍어서 아까 보셨듯이 청색, 적색, 황색 그리고 검은색의 순서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그런 화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윤전 방식에 의한 인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잉크의 양을 가지고 농도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망점의 크기를 이용해서 어두운 색 그리고 밝은 색을 표현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눈의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인쇄물의 어둡고 밝은 농담을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아까 제가 이미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같이 삼원색을 이용해서 색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검은색을 이용해서 어둡고 밝은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색의 잉크를 이용하는 게 옵셋 인쇄의 기본 원리가 되겠는데 인쇄판은 앞서 말씀드린 화상을 4개로 나눠서 그 위에 4가지 잉크를 전이시키게 되는데요. 표면이 화상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평판으로 되어 있는 인쇄판에 잉크가 전이되는 곳은 소수성의 구조를 갖고 그 다음에 잉크가 전이되지 않는 곳은 친수성의 구조를 가져서 잉크가 전이되고 그 다음에 다른 면에는 물이 묻어서 잉크가 발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형태로 화상 부분에만 잉크가 전이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옵셋 인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도공지의 제조 원리는 이미 동영상에서 보셨는데 초지에서 비도공지를 만들고 비도공지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제조된 도공액을 이용해서 표면에 도공하고 그리고 건조해서 슈퍼칼린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정 공정이라고 표현한 롤로 둘둘 감아서 두루마리로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사행구처럼 일정한 크기를 잘라서 상자에 넣어서 판매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도공 방식에는 이와 같이 많은 양의 도공액을 바른 다음에 긁어내는 형태가 있고 처음부터 필요한 양만 발라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공 방법에 롤을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긁어주는 블레이드라는 걸 읽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로 발라준 걸 긁어냄으로써 사용하는 에어 나이프라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왜 사용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방식에 따라서 도공할 수 있는 속도가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도공량의 범위도 틀리기 때문에 도공량이 적은 인쇄용지 같은 종이도 만들 수 있지만 달력용지 같은 건 도공량이 많아야 되는데 적게 도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공 방식으로는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코터의 방식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많을 경우에는 도공 속도가 빠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롤 코터의 방식은 롤이 두 개 있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로드는 발라준 다음에 이와 같이 동그란 막대기가 긁어내는 형태로 존재하는 코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는 쇠나 아니면 플라스틱의 판때기로 긁어주는 형태의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어나이프 방식은 일정량을 과다하게 발라준 다음에 공기의 힘으로 긁어내는데 그래서 에어 독터 에어 나이프라는 표현을 써서 코터의 명칭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본 도공층 표면에 원지 표면에 우들두란 표면 도공액을 도포해서 단면으로 본 건 이와 같은 형태가 됐는데요. 에어나이프 코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우들두란 표면에 아주 평활하게 도공이 되고 실제 도공층의 두께는 원지층의 표면이 굴곡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하는 구조였지만 에어나이프 코터를 이용하면 긁어주는 공기의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원지의 표면을 따라서 일정한 두께로 도공층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 방식에는 여러 가지 건조 방식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칼렌더 처리 공정에서 그림을 동영상에서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와 같이 고무롤과 금속롤과 고무롤, 금속롤이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공된 종이가 이 사이를 계속 순차적으로 여러 번 통과하면 압력에 의해서 눌러지기 때문에 표면에 튀어나오는 부분과 움푹 파인 부분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광택이 발현되고 평활한 그런 구조를 갖게끔 변화가 됩니다. 이게 실제 슈퍼칼렌더의 실물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표면이 평활한 그런 종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도 힘들고 여러분이 이해하기도 힘든 아주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런 과정에 의해서 종이가 생산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종이였어요. 점차 사라지는 인쇄용지에 해당되는 종이가 됐는데 앞으로 계속 사용되는 종이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는 이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의 뒷면엔 접착제가 발라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면에 종이가 한 장 더 있는데 그 종이는 스티커의 끈적끈적한 부분을 이렇게 대고 손으로 문지르더라도 스티커를 벗겨내면 잘 벗겨져요. 그렇죠? 늘러붙어서 이렇게 드드드득 하고 떨어지지 않고 싹 하고 잘 벗겨지는데 그 표면에는 실리콘이 도포되어 있어서 표면 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착제가 달라붙지 않고 떨어지는데 그런 종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서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 의료용이라든가 그리고 위생용으로도 종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산업용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이형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류의 종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의 경우 같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우 이제 엄마랑 같이 시장에 장 보러 간 경우 있는데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값을 계산하잖아요. 그때 카운터에서 그 영수증을 주죠. 영수증 보면은 인쇄가 돼서 나오는데 그게 열에 의해서 인쇄되는 감열지가 되겠습니다. 감열지가 왜 많이 사용되게 됐냐면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옵셋 인쇄라는 인쇄 방식은 장치가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면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설비를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마켓이나 슈퍼에 갖다 놓으면은 자리를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감열지를 인쇄하는 장치의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인쇄하는 구조가 필요 없고 열만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만 존재하게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열지의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놀이공원 가면 티켓 받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인쇄가 되어 있는 옵셋 인쇄로 인쇄가 되어 있는 종이지만 여러분이 몇 시에 입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행운의 번호가 적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미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인쇄가 되는 가변 인쇄라는 인쇄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좁은 공간에서 인쇄가 가능한 그런 장비를 이용해 인쇄하려다 보니까 가능한 게 이와 같은 감열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사용되잖아요. 배터리는 음극과 양극이 있고 그 사이를 이온들이 이동할 때 전해질의 이동을 기본적으로 일단 막아주는 막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막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종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앞으로 수요가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종이가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도공 기술이 요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잉크제트 프린터들 다들 한 대씩 있을 텐데 잉크제트 프린터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막 손으로 문서 작업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인쇄가 쫙 돼서 밖에 제출할 수 있는 숙제물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런 쉽게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은 앞으로 소량으로 다양한 품종의 인쇄물을 얻고자 하는 시장에서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잉크제트 방식에 의해서 인쇄가 가능한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면 인터넷 디지털 문서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인쇄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저 이 책 하나 사고 싶은데요 하면은 그 주문만 받아서 한 권씩만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잉크제트 인쇄기에 적합한 잉크제트 용지의 수요량도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수한 용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성을 부여한 종이의 시장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의 마지막에 이제 몇 장의 슬라이드를 첨부했는데요. 새롭게 요구되는 종이가 또한 뭐가 있냐면 기존의 종이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스티커 용지의 뒷면에 있는 종이 같은 경우에는 종이 표면에 폴리에틸렌이라는 필름을 발라서 그 다음에 실리콘을 입혀서 이형지의 역할을 했는데 그걸 만들려면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를 발라줘야 돼요. 그 고분자는 재사용할 수 있는 종이로 사용될 수 없고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매립해야 되는데 고분자 물질이 있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용성의 폴리머를 이용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종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의료용 여러 가지 기구들의 포장에 있어서도 이런 기능성 종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를 제가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나노융합 기술의 일부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크제트 용지 제조에 있어서도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용성 고분자에 여러 가지 합성 고분자를 섞어줌으로써 점도가 낮은 코팅액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르는 속도를 좀 더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